근데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이거 하고 있으라니까 살짝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 곰 나오는 곳인데. 네, 오늘은 독도법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자잘한 실수가 있었지만 종이고 횡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MGR에서 좌표는 세로선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가로선을 읽는다. 격자 숫자는 동쪽으로 갈수록 북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진다. 네, 그래서 1편에서 다룬 내용들은 독도법에서 이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다뤘었고요. 최근에 야전에서 교육자료로 같이 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보생이신 분들도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어쩌면 이게 정말 유튜브의 순기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편이 맵 리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2편은 랜드 내비게이션, 육상 항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1편에서 MGRS랑 방위각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위치 결정법에 대한 것도 다뤘고, 터레인 어소시에이션, 지역 연계, 이거는 등고선 보는 게 이런 쪽인데, 일단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는 데드레코닝, 추측 항법입니다. 나침반이랑 개인 발걸음 수를 기록해서 추정에 의한 방향 탐지를 하는 기법입니다. 이 발걸음 수를 세는 걸 보측, 페이스 카운트라고 합니다. 추측 항법의 핵심 기술이죠. 보측은 자기가 얼마나 이동했는지 100m를 기준으로 왼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1회씩 카운트해서 총 몇 보가 나왔는지 기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준 발만 센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서 가벼운 짐만 가지고 있거나 맨몸일 때 78보 정도가 나옵니다. 이 측정치는 최소 두세 번은 측정해보고 평균값으로 적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100m 거리를 측정할 때는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일 확실한 방법은 종합운동장마다 있는 100m 달리기 트랙을 사용하는 거고, 그 밖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지형지물을 찍어봐서 거기까지 걸어갔다 와보거나, 알파인 캐스트 지도 안에 있는 100m 격자를 이용해가지고 그 지역만큼 걸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얻어낸 보충값을 적용할 때 알아둬야 하는 건 보충값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건데요. 일단 장비 착용량이 많아질수록 보폭이 줄어듭니다. 몸이 무거우니까.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에 따라서 오르막에서는 보폭이 줄고 내리막에서는 보폭이 늘어납니다. 야간처럼 되게 조심조심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숲에서는 또 숲풀이 억센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당연히 보폭이 줄어들죠. 그래서 미군은 최대한 다양한 환경에서 보측을 해보고 자기만의 데이터 값을 갖고 있는 것을 권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꽤 어렵습니다. 경사각이 100m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우회를 해야 될 포인트도 있고, 그래서 보측은 어차피 누적 오차값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서 어떤 환경에서 보폭이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사전에 훈련을 통해서 알아놨다가 현장에서 지역 연계와 함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측은 목표까지 완벽하게 이동하는 방법이 아니라 최대한 근사치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적어도 평지 100m에서 나는 몇 걸음을 걷는가입니다. 앞서 말했듯 다양한 데이터가 있다면 없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밀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100m 단위를 이동하면서 일일이 기억하는 거는 헷갈릴 여지가 많기 때문에 레인저 비즈, 페이스 카운터라는 간이 측정 도구를 주로 사용합니다. 아무런 도구도 없다면 주머니에 돌을 옮기는 식으로 카운트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레인저 비즈라는 거는 그냥 줄에 구슬을 깬 단순한 형태의 도구인데, 위쪽 구슬 4개, 아래쪽 구슬 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보측을 할 때 100m 이동할 때마다 아래 구슬의 위치를 이렇게 바꿉니다. 그럼 또 100m 이동하겠죠? 그럼 또 이렇게 하나 더 올리고, 이렇게 총 900m 이동을 해가지고 9개 구슬이 다 옮겨지고 100m 더 이동을 했을 때 그럼 1km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다 내리고 위쪽 구슬을 한 칸 올립니다. 그럼 이게 지금 1km 이동. 그럼 여기서 아래쪽 구슬 하나 더 이동했다. 1100m.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페이스 카운터를 활용해서 시작 지점으로부터 5km까지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시작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그리고 지역 연계가 잘 되지 않을수록 누적 오차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이로 만드느라고 산줄을 한 줄로만 했는데, 원래는 산줄 한 2개쯤 써가지고 외부 충격에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 칸은 막 움직이는데, 근데 뭐 이렇게 막 흔든다고
크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한 줄짜리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고리만 달았지만 카라비너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몸에 착 달고 태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것도 쿠팡에서 그냥 재료 사가지고 한 건데 오히려 막 이거 막 2, 3만원 받고 파는 사람도 있던데 좀 창조 경제지 않을까. 하여튼 뭐 DIY 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번 뭐 그것도 기회가 된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측을 잴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뭐 좀 긴 코스가 있으면 좋고요. 보통 기준발을 왼발로 하긴 합니다. 첫 발 나갔을 때 하나 하고 둘, 셋, 넷,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보측을 의식해서 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평소 걸어다니는 페이스 있죠, 그 느낌으로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서 이렇게 왼발이 78번 땅에 닿으면 거의 100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폭이 좀 짧은 거긴 해요. 키가 작아서 그런가? 일본 육상자위대 독도법 과정을 아오키가하라에서 실시하는 부대도 있습니다. 자료조사하는 중에 수해 서쪽에 모토스호수를 도하해가지고 아오키가하라를 관통하는 자위대원의 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가 독도법 훈련장이라는 게 굳이 찾아오게 된 이유기도 한데 GPS 없이 지도랑 나침반만 가지고 방향 유지를 한다면 데드레커닝이 엄청 중요할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핸드폰 신호도 아예 끊겨버렸고, 근데 진짜 직접 와보니까 난이도가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참고점으로 삼을 만한 것도 하나도 안 보이고, 여기서 소문대로 나침반이 돈다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다행히 나침반은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이제 보측에 관한 얘기가 끝났으니까 이동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항상 직진으로 갈 수가 없는데요, 장애물을 만날 수 있죠. 빽빽한 수목일 수도 있고 바위일 수도 있고 절벽이나 늪일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보측을 하고 있는데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 소개드리는 방법은 에이밍 포인트, 조준점이라는 뜻인데 멀리 보이는 나무, 바위, 능선, 저명한 지형 지물을 목표로 삼고 그대로 직진하는 건데 흔히 득점맨들이 얘기하는 뚫어독도법입니다.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었어요. 나무나 숲을 해서 가능한 방식이고 그만큼 보폭이 줄어든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건 버섯인가? 버섯이 왜 이렇게 딱딱해? 못 먹겠지? 아니 여기는 버섯들이 돌이에요, 돌.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는 애들이 독버섯이더라고. 우회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다 그러면은 박싱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내가 지금 30보 정도 걸은 상태인데 장애물에 봉착했다. 박싱은 90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회 시작 지점에서 나침반을 보고 90도 혹은 270도로 꺾습니다. 360도에 풀마 90이죠. 지금은 270도 왼쪽으로 꺾을 건데 만약 내가 애초에 대각선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으면 내가 보는 방위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장애물이 극복될 만큼만 보폭을 재면서 이동을 합니다. 50m쯤 이동을 할 거다 그러면 자기 보측의 절반만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360도 방향을 다시 바라보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360도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는 아까 최초 30보에 합산합니다. 원래 가던 축선이니까 40보쯤 이동을 하고 아까 최초에 90도나 270도로 꺾었으니까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꺾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50m쯤 이동했으니까 다시 왔던 만큼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360도 방향을 봐주면 원래 축선으로 복귀한 겁니다. 30보 이동하다가 우회하고 중간에 원래 축선으로 걸은 게 다시 보면 여기서부터 대략 70보. 당연히 이게 정확하진 않겠죠. 근데 GPS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근사치라도 중요하다. 그럼 이대로 계속 바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디귿자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도그레그인데 이번에는 디귿자가 아니라 삼각형을 그리면서 우회하는 방식입니다. 꺾인 모양이 개 뒷다리 같아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네요. 방위각과 걸음수가 중요한 건 똑같습니다. 도그레그 방식은 박싱처럼 크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딱 두 번만 꺾어서 가는 건데 우회할 지형이 그래도 그렇게 크지 않을 때 60도를 기준으로 삼각형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내가 우회할 지점까지는 30보를 걸은 상태고 이제 우회를 할 건데 360에서 60 풀마니까 300 아니면 60도로 이동을 하고 똑같이 보측을 잽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점에서 내가 원래 축선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왔던 방향 반대로 120도 풀마. 내가 300을 보고 왔으면 복귀할 땐 플러스에서 60, 60을 보고 왔으면 마이너스에서 300. 보측 쟀던 만큼 걸으면 어느 정도 원래 축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60도로 두 번 꺾으면서 정삼각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회한 축선의 걸음수도 이 정삼각형의 한 변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한 변에서 40보 걸었으면 여기 우회한 축선도
똑같이 40보, 우회할 지점까지 30보를 걸었으니 합치면 70보. 여기서부터 다시 보측을 하면 됩니다. 네, 방금 전까지는 우회하는 이동 기술에 대해 설명했고, 지금은 목표를 찾아가는 이동 기술입니다. 먼저 어택 포인트, 저명한 지형 지물까지 일단 빠르게 이동한 다음 거기서부터 목표까지 정밀하게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공격점 설정이랑 그런 거 어디로 할 건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오키가하라 특성상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말로 설명을 할 생각이고요. 저명한 지형지물이라고 하면은 고지, 다리, 송전탑, 교차로 등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곳, 찾아가기 편한 곳 먼저 설정해서 찾아간 다음에 목표물로 거기서 이제 정밀하게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목표물이 그 공격점 근처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핸드레일인데 길, 하천, 철도, 송전선 같은 선형 지형지물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방탐은 쉬워지지만 은밀하게 이동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록길이나 아니면은 도로 옆에 몰래 타고 가는 거, 그것도 사실 가라가 아니라 핸드레일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를 한다. 오프셋이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는데 일부러 오차를 만들어서 확실한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선형 지형지물, 송전탑, 하천, 길 이런 데서 엄청 유용한데, 특정 목표를 딱 찍고 그쪽으로 추측항법으로 이동을 하면은 말 그대로 추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일부러 방위각을 잘 때 오른쪽으로 살짝만, 뭐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살짝 할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도착하는 거는 근사치로 그 선형 지형지물에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은 최소한 내 오른쪽에는 그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오른쪽으로 빗게 맞췄는데 오른쪽에 목표가 있으면 그건 애초에 방위각 잘못 잰 거잖아요. 그렇게 그 상황에서 왼쪽을 수색을 하면은 목표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백스톱 기법이 있는데, 내가 특정 지형 지물을 설정해 놓고 목표를 찾기 전에 그거에 먼저 도달을 하면은 내가 목표는 지나쳤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핸드레일처럼 선형 지형 지물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멀리 보이는 송전탑이 이제 직각에 가까워 보인다. 네, 아무튼 이 아오키가하라 일대가 자위대 훈련장으로 쓰일 만큼 엄청 맛돌이 지형입니다. 지금 딱 주변만 봐도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백스톱으로 내가 목표 지나쳤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그 지점을 이제 어택 포인트로 삼아 가지고 추적을 할 수 있겠죠. 저명한 지형 지물을 만났다면. 이렇게 실전에서는 어떤 한 가지 기술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합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뭐 용어로 정리를 안 해줘도 팀에서 방탐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 쓰고 있었을 거예요. GPS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딱 보니까 여기는 지금 난이도가 개 높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지도에 표시하면서 오고 있긴 한데 사실 별로 정확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택 포인트 정한 다음에 큼지막한 구간은 핸드레일로 이동하고 마지막 구간만 좀 더 정밀하게 수색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배낭이 그래도 가벼운 편인데, 작게 군장은 진짜 쌀가마니 하나 메고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졸라게 힘들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다 하면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핸드레일을 많이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면은 진짜 못 갈 수도 있거든.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오늘 햇빛이 많이 쬐가지고 심령 스팟이라는 그 음산한 느낌은 거의 안 나긴 해요. 네, 오늘 이렇게 맵 리딩에 이어서 랜드 내비게이션, 육상법, 그 안에서 데드레코닝에서 이어지는 보측, 페이스 카운트, 그리고 각종 이동 및 수색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지금 핸드폰은 안 터지는 상태고 지도랑 나침반이랑 비상용 GPS가 있긴 한데 아직 사용은 안 했고, 잘만 빠져나가면은 생각보다 괜찮았던 지형이지 않나. 그러니까 아직 탈출을 못했으니까 확정 지을 수 없는데 왔던 대로 그대로 가면 되겠죠, 뭐 방위각. 사실 그렇게 깊이 들어오진 않아가지고. 아닌가? 보측과 방위각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어택 포인트나 핸드레일 같은 걸 연계해서 쓰듯이 터레인 어소시에이션, 말 그대로 지형 연계, 등구선도 그렇고 저명한 지형지물도 그렇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저명한 지형지물이 없지만요, 다 나무밖에 없어서. 근데 또 지금 제가 오늘 들고 온 지도가 등고선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애로한 상황인데, 어쨌든 방위각만 잘 보면 언젠가 탈출은 할 수 있으니까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가지고 결국 뭐 항상 군생활 하면서 느낀 거, 그리고 오늘 여기 와가지고 핸드폰 데이터도 안 터지는 곳에서 느낀 거는 그냥 감히 쓰세요. 그게 맞습니다. 특히 한국같이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형인 곳에서는 만약에 FM대로 이 데드레코닝 터레인 어소시에이션 하면서 산에서 방탐을 한다 그러면 일단 안전사고 우려도 있지만, 제일 문제는 이 전투 피로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아니
특전사가 특수부대가 그 정도는 당연히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안 해본 사람이야. 안 해본 사람 아니면은 그냥 좀 입만 산 사람?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피로도 관리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뭐 정신력으로 뭐 극복하느니 뭐 그런 구일본군스러운 마인드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투력 보존을 해야 실제로 싸울 때 더 잘 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렇게 제가 뭐 등산처럼 맨몸으로 막 이렇게 와가지고 하지만 군장 메고 막 총으로 막 사주 경기 하면서 이런데 돌아다니려면은 진짜 가민 써야 돼요. 그리고 가민 같은 거 보급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침투하다가 다 박살날 수도 있어. 늘 그래왔듯. 그렇다고 아예 맵 리딩이랑 랜드 내비게이션을 등한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야지. 뭐 지도도 못 읽는 대원들이 아주 가끔 있기 때문에 뭐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된다. 양성기관에서 독도법을 가르치긴 하는데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훈련부사관 과정에도 독도법을 따로 안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알아서 자료는 있으니까 그거 보고 숙달을 하셔가지고 가르치시는 건지 뭐 그런 거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사실 저도 뭐 좀 특이한 과정으로 특전사에 왔다 보니까 특수전학교에서 따로 배워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뭐 제가 알아서 실습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숙달을 한 거기 때문에 영어 할 수 있는 게 이럴 때 좀 좋다? 어쨌든 근데 통상 약간 이런 것들이 레인저 쪽에 걸쳐 있다 보니까 전문 유격 과정 가면 배우나?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갔다 와봐가지고. 아무튼 적어도 특전사는 특수부대니까 그린베레를 벤치마킹 했다면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 만들어 봤고요. 아무리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이거 하고 있으라니까 살짝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 곰 나오는 곳인데. 네,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무사히 업로드 된다면 곰한테 습격당했다든지 뭐 그런 특이사항은 안 일어난 거니까요.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